번째 시간에는 조선의 형벌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유배문학인데, 유배라고 그러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앞이 장황해서 이렇게 형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법, 그러면 뭐 육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선시대 법,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형벌을 가할 것인가, 이게 주로 중요한 관심이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그 백성들 말고 양반들의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다른 법입니다. 물론 그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보면 양반에 대한 것도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지만, 우선 형벌은 통상적으로 할 때 형벌은 양반들은 형벌이라고 하는 건 되게 면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일반 양반들의 경우에는 형벌이라고 그러는 게 몸에다가 가하는 형벌, 이건 없습니다. 그때 형벌의 형이라고 그러는 거, 이것은 몸에다가 어떤 걸 가하는 거, 어디를 때린다든지 자른다든지 하는 건데, 그거는 양반들에게는 정말 그 극악무도한 죄, 그 극악무도한 죄라고 그러면 크게 얘기하자면 종이 상전을 죽이는 거라든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라든지, 신하가 임금에게 반기를 준다든지, 이게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게 이제 강상의 대역죄를 범하는 그런 거 말고는 그 형벌을 뭐에다 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분제 사회라고 이런 건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가치와 무게가 다른 사회가 바로 신분제 사회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건 양반 귀족이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 귀족이 아니라 일반 천대받는 백성이나 또는 천민이 되는 거죠. 그때에 양반 귀족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경우에 양반이에요. 귀족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상층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귀족이지만, 양반은 조선시대에 글을 일컫는 말로 글을 공부해가지고 벼슬길에 나선 사람은 문반, 그 다음에 무술을 연마해서 벼슬길에 나선 사람은 무반, 이거를 각각 동반, 서반 이렇게 됩니다. 문반은 동반이 되고 무반은 서반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의 경우에 그 중국의 유교 국가에서의 왕실에서 왕이 앉는 거는 남면을 향해서 앉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그래서 왕이 되는 건 남면이 치, 그 다음에 신하가 되는 건 북면이 신, 이렇게 그런 말이 그렇게 생깁니다. 남쪽을 향해서 앉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이 문신은 동편에, 무신은 서편에, 그래서 이 동반, 서반 합해서 양반이죠. 조선시대만 있던 거지 고려시대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조선시대 귀족이 양반인 거죠.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말은 조선에서도 쓰고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다 그러니까 그냥 양반 귀족 이렇게 그냥 귀족이라고도 하고 양반이라고도 하고 양반 귀족이라고 막 섞어서 제가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양반 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면, 조상들이 나라에 공을 세워서 그 고마움을 후손들에게까지 누리니까 나라에서 표시해 주는 거죠. 우리 사회는 내가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의 결과로 얻은 것을 후손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대로 끝나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팔다리를 잘렸다 하더라도 그건 내 공이지 그것을 후손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특권을 준다면 뭐를 주는가 하면, 그 아들들이 있는 동안까지만, 그것도 큰아들이 한정되는 거 어떤데 연금을 좀 주는 거죠. 연금. 나라에서 고마움을 보답하고 그런 정도지 신분상으로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신분상으로 모든 특권을 독점적으로 갖는 귀족이 되도록 해주고, 그 후손들에게만 벼슬길을 줍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벼슬을 안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신분제 사회예요.
그건 옛날 공자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원대 조상들까지도 다 잊지 않고는 이런 게 나라에서 그렇게 해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가르쳤죠. 아마 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세상은 참 싸가지 없는 세상인 거예요. 나라에 공을 세우는데 아들에게도 그걸 상속 안 시켜준단 말이야. 그게 싸가지 없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고 옛날에는 자기가 대대로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 이런 게 신분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반들에게는 몸에다가 뭐 자른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근데 조선은 세계에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 조선 나라를 세우는 거는 조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정도전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중에 왕권 다툼에서 태종 이방원에게 죽고 그래서 사형당하고 후손들도 다 거의 뭐 멸절을 당하다시피 했고 간신히 그 후대 내려와서 그 신원이 됐지만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삼봉정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삼봉정도전에 의해서 조선의 최초의 법전, 조선경국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법에 의한 통치, 이게 아주 그 내걸했던 거죠. 법에 의한 통치.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법이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개정되고 그래가지고 성종 때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법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선이야말로 법치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법치국가가 맞을까요? 법치국가? 이게 법대로 엄격하게 실시가 됐으면 법치국가가 되는데 문제는 법은 만들었는데 이게 법이 잘 안 지켜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든 그 법이라는 걸 다 만들고 개정을 거쳐가지고 고종 때의 대전회통, 경국대전의 최후 개정부입니다. 거기까지 역대까지 여러 번의 그 법전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 법의 근간이 되는 건 명나라 때의 법입니다. 조선은 모든 걸 명나라의 그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법도 그랬습니다. 그 명나라 때의 법전, 대명률인데요. 대명률에 입각해서 그거를 조선적으로 약간 변형해가지고 모든 법을 다 그렇게 썼습니다. 법이면 형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형벌을 가지고 따져보면 명나라 때도 오형이 있었지만 명나라 이전에도 오형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기록에 의하면 주나라 때에도 오형이 있었답니다. 주나라 때. 그럼 주나라 때는 공자보다도 훨씬 더 앞이 시대니까 기원전하고도 전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오형, 형벌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까 번에 얘기했듯이 귀족들한테는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형벌의 제1 절대적인 원칙, 복수의 원칙입니다. 복수의 원칙. 그러니까 눈에는 남의 눈을 손상시킨 자는 그 사람 눈을 손상시키고 또 뭐 도둑질하면 그 손을 자르고 그 다음에 살인자는 그 사람도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 복수의 원칙에 입각해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그 죄값에 따른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법의 특징은 뭔가 하면 벌이라는 건 다 몸에다가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가볍게 죄를 지은 자에게는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겁니다. 이게 묵경이라는 묵형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이라고 합니다. 경. 그래서 경을 친다라는 말이 나온 게 거기서 나옵니다. 경을 친다라는 말.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굴에다가 문신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은 명나라 때 법이 아니고 그 이전의 법입니다. 그 문신을 하고 그 문신을 할 때는 어떻게 문신을 하냐? 그 사람의 죄목을 쓰는 거죠. 죄목을. 주로 이마나 뺨에다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치다 그랬으면 도 또는
관가의 물건을 훔치다 뭐 했으면 뭐 도관물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를 문신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처음에는 문신을 하고 나면 바로 풀어줬어요. 근데 인간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바로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나온 놈이 누가 그 문신한 걸 막 세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세게 빨면은 아직 그게 완전히 거기에 형성되기 전이어가지고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개정했습니다. 사흘 뒤에 풀어준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평생 못 지우는 거예요. 그 살을 깎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의형이라고 하는 건데 의형이라고 하는 거는 코를 자르는 거예요. 코를. 그 다음에 그 비형 이거는 발목을 자르는 형벌인데 조선시대 경우에는 발목 자르는 형벌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뭘 하느냐? 우리가 발뒤꿈치 쪽에 보면 그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굵은 근육이 있죠. 여기 요즘은 영어로 얘기했다 유시거다 그래서 그런지 아킬레스건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단근형 이걸로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발목을 자르는 형벌보다 조금 가벼울지 모르지만 그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면요 그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발목을 자르지 않고 단근형으로 대치했느냐? 노동력 때문에 그랬어요. 노동력에. 그러니까 그래도 발목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 단근형이 노동력이 조금이나마 더 살아있으니까 이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형이라고 하는데 궁형은 거세어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자를 만드는 그런 벌인데 이게 원래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니 복수의 원칙에 의해서 성범자에게 궁형을 가했었는데 후대에 오면서 점차 이게 좀 폭이 넓어져 가지고 궁형이 많이 행해졌고 한나라 때에 오게 되면 사형을 받은 사람이 사형과 함께 얼마 정도의 돈을 내면 이 궁형으로 대치되는 경우를 하는 것도 허용해 줬어요. 근데 이게 허용을 해준 그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귀족들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왕이 정말 처주일로 하지 않으면 해당 안 되는데 드물게 귀족들에게도 사형이 되는 사람 중에 벌금과 함께 궁형을 선택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기라는 역사책을 쓴 사마천 같은 사람인데 사마천이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형벌 중에 제일 수치스러운 게 바로 그거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사기라고는 역사책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치스럽지만 궁형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형입니다. 대벽. 그러니까 그 목, 의, 비, 궁, 대벽. 대벽이라는 건 사형인데 그때는 일반 백성들이니까 목을 베는 형벌이 주로였지만 조선시대의 경우에 우리 사극 보게 되면 그 양반들이 그 죽을 때 어떤 걸 먹고 죽어요?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 사약은 그 사약의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줄 사자예요. 임금이 이게 약을 주는 거예요. 약.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임금 있는 쪽 북쪽을 향해서 저를 내버려놓고 그 약을 먹습니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북쪽을 향해서 아까 번에 얘기할 때 그 남면이 치, 북면이 신. 북쪽을 향한다는 건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함경도 쪽 사람들은 남면을 향해서 절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것은 임금이 남쪽을 향해서 앉는 거를 해서 항상 임금이 있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북쪽에서도 그냥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옛날에 부식 결혼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북향 사배 이러고 하는데 그때도 임금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사약을 먹는 것도
이거 어디까지나 이건 먹고 죽는 게 아니고 약을 주는 거고 그 약을 먹고 고마운 마음에 먹기 전에 절을 하고 그리고 먹었는데 내 죽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거 먹고 나서 이게 다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 약사발을 내던지는데 그냥 꼴까닥하고 죽는 그런데 그런 독약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되냐? 기록에 의하면 그 사약을 만들 때는 거의 그 비상과 부자를 가지고 그 사약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 사발을 들이키고 난 다음에 한낮에를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고. 한낮에.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걸 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형하시는데 잘랐다. 뭐 목을 잘랐다. 그러면 시신이 어긋나는 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시신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인데 시신을 망가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시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고 죽도록 그랬던 거예요. 그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는 이게 그 죽는 게 대우받는 거냐 하는 건 관념적인 거죠. 일본에서는 그 할복이라고 그러는 게 아무나 할복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 쇼군의 명을 받아서 너는 할복해라 하는 그런 데만 영광스럽게 할복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복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할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벌을 받긴 하지만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그런 오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후대로 점점 내려오게 되면 몸에다가 직접 형벌을 가하는 것 중에서 자르는 거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르는 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능한 되면 노동력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노동력을.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중요하잖아요. 그 요즘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다 하니까 뭐 2200년쯤 되면 우리 민족이 없어질 거라고들 그러던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와야지 다른 나라에서. 그럼 뭐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사와서라도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하여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몸을 어디 자르고 뭐 이런 것보다도 다른 형벌을 가는 게 그래도 명나라 때 오게 되면 그 전 한나라는 아니야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오형 태장도유사 이렇게 됩니다. 요것들이 명나라 때여서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면 이제 유형에 대한 거니까 이 유배인데 요건 좀 뒤로 당겨놓고 앞에서 또 설명해요. 태형, 그 태자는 회초리 태자입니다. 회초리 태.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데 때리는 방법은 그 형틀에다가 사람을 엎어놓고 볼기를 까고 그 다음에 살을 직접 때리는 겁니다. 그건 태형 이거는 그 매가 1cm가 채 안 되는 지금 전해지는 것 중에서 재보면 대략 한 0.8mm 정도 된다고 해요. 아니요, 0.8cm, 8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로 때리는 겁니다. 그거 그 정도는 그렇지만 사실 엎드려 놓고 볼기를 까고 때리면 그 몇 대 맞으면 살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때리면 사람이 병신되는 수가 있어서 그러는지 제한을 합니다. 30대 이상은 못 친다. 그럼 30대 이상 되는 형벌을 보면 그건 벌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장형으로 올라갑니다. 장형의 장은 몽둥이 장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시대에 시행됐던 형벌의 집행할 때 썼던 그 몽둥이라는 장이라고 그러는 거를 보면 몽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 직경이 한 1cm밖에 안 되는 거니까 1cm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볼기를 치는데 그거 맨살에다가 때리는 거
아니면 이제 그 맨살이 아니면 물볼기를 친다 이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볼기 친다는 얘기는 엎드려 놓고 그 옷을 벗기는 대신 거기다가 물을 가지고 이 몸에 그 옷이 들러붙게 만들어 놓고 때리는 겁니다. 이게 물볼기예요. 이런 형벌은 여자들에게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드물게 여자들에게 가하는 경우에는 볼기를 내리고가 아니고 댁에다가 그냥 치마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을 거기다가 해서 덮어놓고 때리는 그런 형벌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30대가 넘으면 더 올리는 겁니다. 30대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뭐 곤장을 친다 할 때 그 곤장이라고 그러는데 곤형이라고 곤이라고는 그 형벌 도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군사적 요충지나 변방에 있는 수령들이 그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가의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훔쳤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곤을 가지고 때리는 건데 그거는 그 노처럼 생겼다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자루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볼기를 까놓고 때리면 그거 몇 대면 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조선 말에 조선에 와 있던 서양인 선교사들이 그 곤장 치는 모습을 보는데 3대, 4대 맞으면 벌써 피가 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버드나무로 만드는데 약간 이게 좀 낭창낭창해가지고 탄력이 있는 그걸로다가 휘두르면 그거 맞고 나서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특히나 치도곤을 놓는다는 치도곤이라는 게 도둑질한 사람을 다스리는 곤이긴데 도둑질한 사람 저기 그걸 때리는 건데 그때 아까 번에 얘기했듯이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 그냥 중요 군사 요충지에서 무기를 훔쳤다든지 불량을 훔쳤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훔쳤다든지 이러면 그거 때리려고 되어 있는 건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곤장을 함부로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법대로 안 지켜진다는 거죠. 법대로. 조선시대 법에도 고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장형 법대로 한다면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걸로 해서 뼈가 부러지는 일은 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냥 엄청난 그 육모방망이 같은 그걸로 그냥 후드려 패면 그래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래가지고 병신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잘 지켜야지 법대로 안 지키는 법이라는 건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가끔가다 이게 그 정하긴 해놨는데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정해놨는데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법 속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학 속담에 그럽니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이 현실을 속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일본에 가면요. 그 일본에서는 짐승을 헤아릴 때 짐승 1마리, 2마리 헤아리는 우리는 다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은 필자를 씁니다. 필. 그러니까 소 1필, 2필은 필이에요. 그러니까 4발 달린 짐승의 경우는 그렇게 씁니다. 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날개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 1마리, 2마리 할 때는 잇빗기, 리잇기, 삼빗기, 요잇기 이렇게 잇기 또는 빗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새들 경우에는 이찌와 니와 삼바, 용화 이렇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토끼는 일본 사람들은 토끼는 필자를 안 쓰고 그 날개 글자를 써서 이찌와 니와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 7세기 후반에 그 일본의 그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 불교에 심취했던 천황이 명령을 내립니다. 고기 먹지 마라. 그때 그 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4발 달린 짐승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고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습니다. 토끼는 이제부터 새다. 그리고 새다 해가지고 새처럼 헤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헤아려요. 지금. 그래서 토끼는 새입니다.
날개 없는 새죠. 그러니까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이 현실을 속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벌 중에 그러니까 태, 장 다음에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형이라고 그러는 게 뭔가 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일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재판을 받으면 그 되게 어디요? 그러니까 몇 년 징역형에 처한다. 뭐 몇 개월 3년 징역에 처한다. 근데 그 징역형 이런 거 중에서 그 징역 우리는 보통 징역이지만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금고. 금고라고 그러면 그냥 가둬놓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징역이 이거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여기에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나 일 안 하겠다 그러면 일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사상범이라든지 정치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면 안 되게 국제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징역 이런 건 못 시키죠. 일을 못 시키죠. 그냥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참선을 하든 아니면 뭐 뭘 하든 간에 거기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나 일하겠다 라고 자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어디 그 나라에서 토목사업을 벌이는데 가서 일을 해라. 이게 내려지면 난감해집니다. 우선 언제까지 이게 없습니다. 무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유배도 마찬가지로 무기인데 이게 도형도 무기입니다. 얼마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저 제주성 쌓는 데 가서 일해. 그래 놓고 나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잊어버리고 육지로 가버렸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언제든가 그 제주성 쌓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걸 해야 돼요. 더 약 올리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런 데 가서 일을 해도 먹을 거 안 줘요. 먹을 것만 안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것도 안 줘요. 다 내가 가지고 와서 해야 돼요. 이건 뒤에 설명했지만 그 조선시대에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가더라도 무기를 내가 갖고 가야 됩니다. 나라에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다가 재수 더럽게 없어가지고 기마병으로 꼽혔다. 그럼 말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하여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규정이. 그 다음에 사형입니다. 사형은 조선시대 사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명해가지고 목을 베는 형벌이고 하나는 교형 그래가지고 이 목을 졸라서 죽이는 형벌. 아까번에서 그 사약을 내리는 건 양반들 얘기고 이게 일반 백성들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교형, 즉 목을 매서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이 차명보다 더 대접해주는 좀 더 가벼운 형벌. 그 외에 이제 감정적인 것까지 섞어서 벌을 내리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중국의 경우에 보면 그냥 차명인데 요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리를 자르는 형벌이 있어요. 허리를 자르는 그 권룡황제 때, 그러니까 청나라 때인데요. 권룡황제 때에 어떤 아주 청렴결백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 시험 주관을 했어요. 근데 그 과거 주관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 보는 데서 수험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냐? 컨닝이잖아요. 그래야지 그 시험에 공부는 부족한데 시험은 잘 봐야 그러면 컨닝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과거 시험 볼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엉방이라는 이거 조그마한 방 하나씩을 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을 줍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잠궈버려요. 그래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해서 비로소 풀어줍니다. 그걸 그 봉방이라는 게 벌봉자 써요. 벌집처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봉방인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옷에다가 사삼경을 다 써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가기 전에 책 어디다 할까 봐서 수색하고 옷에 그런 거 다 수색을 하고 그러는데 그 청렴결백한 관리의 첩이 남편이 그 서방님이 바깥 사람하고 얘기할 때 무슨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아들어가지고 그 빼돌려서 자기 친지에다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제를 했는데 그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권룡이 그 청년 결백했지만 하여간 과거 시험에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을 요참에 채워라 이거 허리를 잘랐는데 허리 자르고 바로 안 죽잖아요. 그래서 참을인자를 7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었다는 거죠. 권룡이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요참형은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여간 그런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형벌들은 규정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능지처참 능지처사 정확히 얘기하면 능지처사인데 이게 처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신체를 갈기갈기 찢는 거잖아요. 갈기갈기 찢는 건데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효수, 효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만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두어서 그 죄를 앞수게 하는. 이것도 물론 뭐 흔하게 집행됐던 형벌은 아닙니다. 저기 제주 교도소에서 위쪽으로 가는 건 방선문이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방선문. 그게 방선문 이렇게 돼 있는 거 뒤쪽에 이렇게 보면 맨 위쪽에 홍종우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입니다. 홍종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김옥균 암살범입니다. 김옥균 암살범. 근데 그 김옥균 암살범이지만 그 사람이 그냥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매우 드물게 프랑스의 유학을 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춘향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해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 문학작품을 서양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홍종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옥균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김옥균은 갑신정변 때 그야말로 그 신하들을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국과 신하들을 죽이고 일본과 손을 잡아서 개혁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개입해가지고 3일 만에 끝나고 나서 김옥균은 일본 배를 타고 일본 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갔어요. 김옥균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공부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 참 자기의 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 죽여가면서 일을 꾸몄는데 그게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좌절당하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좀 방탕한 자기 울분을 그냥 방탕하게 했대요. 근데 한편 조선에서는 조선대로 일본에다 자기 요구하는 거예요. 죄인을 보내라. 왜 그것은 우리나라 백성인데 니네들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일본에서도 귀향 아닌 귀향을 많이 갔어요. 홋카이도로도 가고 오가사와로도 가고. 오가사와라는 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도쿄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서 배 타고 24시간을 가야 됩니다.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인데 거기까지도 가고.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계속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와서 상해로 보냅니다. 사실 김옥균을 상해로 가면 일본에서 이미 저 사람 암살당할 게 죽이면 당할 거라는 걸 대강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옥균을 상해로 보내는 건 일본과 청나라와 조선이 다 양해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홍종호가 거기서 암살합니다. 김옥균이 상해에서 암살당하고 난 후에 조선에서 청나라에 요구합니다. 그 대역죄인의 시신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시신을 청나라에서야 보내줄 거절을 많은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시체에서 목을 베어가지고 걸어놓고 대역죄인 김옥균 서양 사람들이 사진 찍어놓은 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수 또는 효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형벌은 있었지만 능지처사, 능지처참 이거는 조선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형 중에서 4가지를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유배형입니다. 유배형은 멀리 가서 살게 하는 건데 어디로 보내느냐? 고려시대는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고려시대는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귀향이었습니다. 귀향. 그게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 말이 변해서 귀양이 된 거고 조선시대에는 고향으로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향으로 안 보냈냐? 고향으로 보내놓으니까 이놈이 자기 고향에 끝발 있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고향 가니까 이게 벌이 아니라 너무 호합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합판 생활하는 것도 그렇지만 혹시 거기 있는 그 집안이 작당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고향으로 안 보냈습니다. 그 이제 그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에서 보내는데 그 점점 조선 후에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형벌이 이행하면 먼 섬, 그 다음에 험악한 산강, 그래서 육지에서는 삼수갑산 이런 데로 보냅니다. 삼수갑산을 간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학도, 그래서 제주도가 아주 인기를 끄는 귀향지였죠. 그 제주도에 귀향 많이 왔습니다. 그 귀향을 많이 오는데, 자, 이제 제주도에 귀향 오는 사람들, 오면 되게 귀향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냐? 화구포로 들어옵니다. 이 산지포로는 못 들어왔어요. 바로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화구포로 들어와서 오면은 제주 목에 와서 신고합니다. 아니죠.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요. 서울에서 귀향을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아주 볼품없이 짠 수레에다 해가지고 뭐 소가 뜨는 항구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 싣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어디로 가라 이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제까지 그러는 것도 기간이 촉박하지 않고, 그래서 가는 길에 들려서 인사할 차릴 때 다 차리고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벼슬을 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겨우 자기 고향 떠나고 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태어난 분들 중에서 제주시에 와서 와보고 간 사람이 전체 있는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열에 9은 제주 구경 못할 겁니다. 서귀포에서 살다가 서귀포에서 죽는 거죠. 이게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귀향 가라? 아니 백성들도 귀향 가? 가죠. 백성들도 가요. 다른 점이 뭐냐? 양반들의 경우에 어디로 귀향 가라? 그러면 아까 보였듯이 귀향은 무기예요. 가라. 그 귀향을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집안이나 친지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너무 억울했다. 또는 그 사람 벌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니까 제발 풀어주십시오. 왕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왕이 들어보니까 벌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 풀어줘라. 그러면 귀향이 풀려서 다시 옵니다. 일반 백성이 그 유배형을 났어요. 너 저 어디 가서 해. 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사람을 일반 백성 하나를 챙겨가지고 귀향 문제 그만 풀어주십시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종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어디 가라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도형과 유형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동네 처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래서 살림도 나고 뭐 아들딸도 낳고 산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향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왜냐? 거기다가 이미 뭐 처자식이 다 있지. 그 다음에 뭐 땅떼지기로 마련해가지고 하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는 거죠. 그쪽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거기 가다가 종신이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양반 귀족들의 경우에는 옆에 사람들이 다 요구를 해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물게는 귀향지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귀향지에 죽는 경우.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그 시신을 모셔다가 선산에 장례를 치르죠. 저쪽 그 대정 저쪽으로 가면 고구이 씨가 참 많더라고요. 고구이 씨가. 그 고구이 씨 입도조가 이세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대정에 와서 귀향살이를 하고 하다가 귀향이 안 풀리고 거기서 그냥 작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세번의 부인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매우 드문 경우인데 시신을 모셔가지 않고 여기다 장사를 치르고 그냥 부인들이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서 물러 살아버렸어요. 이게 그 대전의 고구이씨 거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이세번이 바로 그 고구이씨 입도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된 거죠. 근데 보통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귀향이 풀리지 않고 여기서 죽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모셔갑니다. 근데 뭐 그게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여기서 죽으면
서울에 있는 집에다가 통보를 하고 와서 그 시신을 수리하고 다시 서울 선산으로 가고 그러면 거의 뭐 1년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서 감회장 해가지고 시신은 그냥 뼈만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제주 목에 와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귀향지로 갑니다. 제주 지역의 귀향, 제주 목의 귀향 그러면 제주 목에서지만 뭐 대정으로 정의로 각자 보내면 거기 가서 거기에 또 그 고을 수령한테 왔다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정합니다. 그 숙소가 있어야지 되죠. 그 다음에 숙소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귀향 와가지고 숙소 다 정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자를 구합니다. 왜 여자를 구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양반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를 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는 양반들이라는 게 노동력이 없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개 그 구하는 여자들이라는 게 이 제주에 와가지고 할 때는 여기에서 좀 쉽게나 쓰는 사람 집 딸을 마련됩니다. 그러면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하인도 하나 딸려오죠. 그래서 노동력 해결하고 그래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듯이 그게 종신인데 여차에서 안 풀리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풀리고 여기서 죽으면 그럼 서울하고 완전히 끊기는 건데 그럼 여기서 아주 뿌리를 내릴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풀려서 가면 다행이지만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귀향이 풀렸어요. 그럼 갈 때 그럼 여기 있는 여자와 애는 어떻게 해요? 못 데려가요. 왜 못 데려가느냐? 조선시대 법에는 각 고을의 경계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육지로 함부로 못 나가요. 뭐 더 조그만 추자도 사람들 추자도 밖으로 마음대로 이주 못 해요. 왜냐? 그런 그 각 고을 경계를 넘고 이러다가 보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결국 살기 어려운 자그마한 섬부터 산간, 들판이 없는 산에 이런 데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데려가게 해요. 정말 꼭 데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법을 어기는 거가 하나 있고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 하나 사서 놓고 가는 이른바 대비속신 해가지고 가는 거 있는데 대비속신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이거는 나라에서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든지 자기 본가에서 갖다 먹든지 해야 되는 거죠. 추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귀향생활을 하는데 호합한 귀향생활을 한 편이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추사가 올 때 따라온 사람도 많았고 여기서 또 그 따라온 제자들이 가져오는 그 물자가 많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귀향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주 목사 입장에서 저기 뭐 어디죠 울산김가 집안에 김상조라는 사람이 귀향 왔는데 보니까 집안도 별로 뭐 한미하고 저게 언제 귀향 풀려 갈지도 모르겠지만 풀려서 간다 하더라도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박을 합니다. 이건 도와주기는커녕 경우에 따라서 구박도 하지만 안 도와주면은 내 신세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워지는 그것 때문에 생활고로 아주 어려운 경우를 겪기도 해요. 심지어는 광해군이 왕으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처음에 저 강화도 북쪽에 조그만 교동도라는 섬인데 거기에서 귀향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광해군 쪽의 사람 하나가 청나라에다가 고자질을 했어요. 억울하게 왕위를 쫓겨났으니까 이 사람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얼씨구나 하고 왔어요. 왜냐? 그거에서 이제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 왔는데 조선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광해군을 제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광해군을 제주로 보내가지고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광해군을 구박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옛날에 왕이었는데 영감하면서 푸대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귀양산이라고 그러는 거는 결국 자기 집안에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와 그 고을 수령이 얼마나 접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귀양객의 생활이라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뭐 경제적으로도 다 해결이 되고 뭐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럼 학원 날 뭐 지내요? 학원 날. 일은 못하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해. 일은 못 하는 거지, 형이는. 일도 못 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냐?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위리안치라는 게 있죠. 아예 집에다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위리안치라고 그러면 중국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던 형벌인데요. 연산군 때에 연산군이 처음으로 그런 벌을 내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연산군이 자신이 위리안치를 당했어요. 그 교동도에 있을 때부터 위리안치를 시켜놓고 제주도에 교동도에 있을 때 연산군도 처음에 반정이 일어나서 바로 죽이지 않고 교동도로 귀양을 보냈었는데 거기서 사실 지금 와서 보면요. 광해군은 왕위를 쫓겨난 게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연산군은 전 쫓겨나 마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면이 있던 광해는 귀양 생활에 잘 적응해내고 청수를 누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연산군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 화병으로 죽었어요. 아마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방탕한 생활이 그리워서 화병이 났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게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귀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벌이지만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우리 문화에 정말 찬란한 꽃을 피우게 했던 게 귀양이에요. 그 귀양을 통해서 많은 게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의 여유담전서 그거 보면 엄청난 양인데 그 다산이 귀양 생활하지 않고 서울에서 벼슬 생활했다. 그 책 다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그 다음에 추사의 추사체 추사체도 제주도에 귀양와 있으면서 연마한 그 시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사체도 역시 귀양사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원 조정철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 조정철이라고 이게 양주 조씨 집안인데 그 양주시 조정철이 여기에 귀양 와 있으면서 이 사람은 여기 와 있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 당색이 다른 아주 집안의 역대 원수 같은 집안 사람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그 가까이 온 기생도 그 조정철의 죄를 부르라 그러면서 막 때리다가 그 장살당했거든요. 기생도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얻었던 여자 아까 보면 오면은 여자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곽지 쪽에 무슨 그 아전 홍처운의 집안 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딸이 그 들락거리는 거를 잡아다가 족쳐가면서 조정철이 나쁜이 됐다는 걸 부르라고 그랬는데 끝내 부르지 않아가지고 거기도 결국 장사를 당했죠. 그렇게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울분을 시를 썼어요. 시. 그래서 정원 영해 처감록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영해 처감록. 정원은 조정철의 시고 호고 영해 이건 제주도입니다. 처감록이라는 처감의 감은 구덩이에요. 처라는 건 거기에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해 처감록이라는 제주도의 그 구덩이에 빠져 있어 쓴 그런 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물론 그 시 중에 어떤 거는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우라를 사귀는 그런 내용의 시도 있지만 제주도 풍속도 많이 그려놨거든요. 제주도 풍속. 거기 그 제주도 연구원인데 중요한 자료예요. 이런 게 귀향이 없었으면 됐겠어요? 그 다음에 그 제주 5현 중에 한 사람인 그 충암 김정
충암 선생은 그 연산군 때에 여기 귀향을 가지고 여기서 사실 귀향살이 한 거는 1년이 채 안 돼요. 1년이 채 안 되고 여기서 끝내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그 시도 쓰고 뭐 했지만 여기에 그 당시 그 자기 보고 들은 이 제주도 풍속 이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풍속을 써놓은 갑자기 그 이름이 예. 제주 풍토록. 예, 제주 풍토록. 예. 제주 풍토록이라고 그러는 그런 그거가 한 권의 책으로는 너무 적지만 한 편의 글로는 꽤 길어요. 거기에 보면 그 재미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는 다듬이돌이 없었대요. 그 15세기입니다. 그 충암이 제주도에 귀향 왔을 때는 15세기예요. 제주도에는 다듬이돌이 없고 나무를 다듬이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놓고 빨래를 그냥 그 다듬이는 옷감을 그 나무 다듬이 위에다 놓고 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의심스러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 돌멩이 다듬이돌 못 만들잖아요. 조선 후기 때쯤 되면 육지에서 다듬이돌이 들어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이 반질반질해서 옷감을 놓고 때려도 괜찮은. 그렇지만 15세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기와집이 없어가지고 관청 건물도 풀을 가지고 였거든요. 또 충암이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그 육지에서는 여자들이 물 기를 때는 물동이 아니고 머리에 이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어떻게 합니까? 허벅으로 해서 등에 지잖아요. 이것도 기록을 해놔요. 왜 물동이를 해가지고 허벅으로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머리에 이지 않고 허벅으로 쳤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머리에 올려가지고 그 박자를 잘 맞추면서 걸으면 손을 놓고도 걷거든요. 아주머니들이. 근데 바람 세게 부는데 이거 잡아도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허벅으로 해요. 거기에 보면 귤 종류를 그 15세기의 귤 종류 충암 김정의 자료가 아주 그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 나중에 그 정원 청암록에 보게 되면